내 집 마련을 향한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루입니다. 강남의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또 한 번 시장의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금리 부담은 여전한데 핵심 입지와 재건축이라는 키워드 앞에서는 그 망설임이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이 일시적인 과열일지 아니면 새로운 가격 체계의 출발점인지 이 강남 재건축 시장의 전망 궁금하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는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명쾌한 상담 내용과 함께 또 다양한 고민들도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목요일 3시에 남자 이윤환입니다. 자, 어쨌든 연초긴 하는데 시장이 어쨌든 작년에 이제 10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묻고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위축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제 연속돼서 올 2026년에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끔한 이제 해결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하셨던 부분들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시간을 놓치셨다면요. 오프라인 자리도 든든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자리죠? 자, 그래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송은 어쨌든 한편으로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를 통해서 얻어가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여야 돼요. 이동하셔서 세미나장까지 오셔서 또 뭐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를 강의를 들어가면서 배울 건 배우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짓고 뭐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방송에서 얻어내는 효과는 편할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좀 얻어갈 수 있는 제약.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부터 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 그리고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들으려면 역시나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날씨는 춥습니다만은 너무 움츠려 있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운동하는 거와 더불어서 머릿속에 뭔가를 좀 넣고 또 2026년 어떻게 하면 좀 대처를 잘 할 수 있겠느냐. 그야말로 이제 부동산 재테크 관련해서는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쏙쏙들이 알려드리니까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석하셔서 알찬 이야기들 나눠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슈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해도 이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한강 라인을 따라 있는 지역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뭐 반포와 한남, 여의도 등 이제 한강변의 핵심 사업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겠죠. 이곳에 이제 고급 이미지를 구축한 브랜드 건설사들이 좀 수주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아파트 브랜드라는 게 과연 언제부터 생겨났냐부터 이제 출발을 해본다면 1999년도에서 레미안이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성 아파트라는 브랜드에서 레미안 아파트로
좀 고급화 시키고 좀 품격 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토대로요. 또 이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도 사실 2000년도 이거 나머지들도 속속들이 2000년 초반에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또 마이파크라든지 또 로터캐슬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에 의해서 뭐 프루지오라든지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뭐의 어떤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좀 고품격 시켰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는 지금은 이 레미안 아파트 또 이편한 세상이 어디 브랜드 회사인지도 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진보를 해서 대략 한 10년 전 해서 이름이 조금 더 고품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라든지 또 아이파크라든지 이렇게 두 개 회사가 있긴 하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DH라는 고급화 이미지로 지금 변화가 생겼고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지금 르엘이라는 브랜드로 고급화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특히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명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냥 단순한 이게 아니라 좀 이미지를 좀 고품격시키는 거로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도 아크로란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크로에 좀 익숙해 있어요. 반포라든지 이런 데들도 지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길지만 않습니다. 다 10년 안쪽으로 되긴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이런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를 놓고 지금 독보적으로 조금 좋은 행보를 걷고 있는 곳이 DH입니다. 이 DH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거 현대죠. 현대에 대한 이미지의 고품격 이미지에 맞게 속속들이 그 재건축에서의 선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어디냐면 보면은 우선적으로는 우리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구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그 여의도에 있는 뭐 한양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또 이제 성수 전략정부 1구역 같은 경우라든지 또 뭐 나중에 이제 잠실 쪽에 뭐 장미 아파트라든지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한강변 라인에서 이렇게 DH라는 부분으로 고품격된 그 아파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요. 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전체적으로 뭐 서초, 강남, 송파에서도 금액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양극화되어가는 실정이 한강변에 있는 곳, 예를 들어 압구정하고 뭐 개포동, 또 이쪽엔 반포하고 또 양재동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그 간격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도 그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고급화된 이미지로 시공사가 선정되는 트렌드가 지금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재건축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히 한강변 라인을 두고서 금액 상승이 꾸준히 더 이어지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그 브랜드 이미지 자체만이라도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고급화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담고 있는 거고 또 그거를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좀 자부심이라든지 프라이드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게끔 고품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DH라는 브랜드가 좀 고급화 이미지에 맞게 선정이 꾸준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역시 한강 라인에 대한 부분과 한강하고 먼 라인에 대한 부분이 점점 좀 멀어지고 있는 양극화가 되어가는 이 모습에 이 아파트의 브랜드의 이미지도 한몫을 하고 있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고급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가 들어서게 되면서 원래도 사실 한강변이 조금 시세가 높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또 시세가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주시면서 이 부동산의 그 양극화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나 이런 새로운 재개발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한강변도 좋겠지만 사실 서울 전역에 또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서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강변을 가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어떤 게 가장 좋은 전략일지 한번 잘 세워보시고요. 공부해보신 다음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인데요.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 자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들 많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알찬 시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날짜와 시간, 장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날짜와 시간 꼭 메모를 해두셨다가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제 이슈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또 연락 주신 분들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저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거주 중인데요. 네. 제가 주택이 4개가 있어요. 4채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채를 저희 아이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 동일 세대여도 상관이 없는지랑, 네. 그리고 세대를 분리하는 게 좋을지랑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주택 수가 또 굉장히 네. 많으시네요. 이 한 네, 채를 네. 자녀분께 지금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네. 계시는데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네. 대표님과 바로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뭐 이제 증여를 계획하시는데 지금 네. 갖고 계신 보유 주택이 이제 4채예요. 그죠? 네, 네, 이 4채를 그중에 한 채를 이제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네. 세대 분리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네. 게 좋을지 이제 이게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자, 보죠. 우선 이렇게 내 거를 갖고선 증여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네. 부담부 증여가 돼요. 그다음, 네. 자, 만약에 네. 이거 내 거를 하나를 팔고 네. 어떤 물건을 아파트를 뭐 지금은 이제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이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야 되지만 뭐 빌라를 매입한다라고 한다면 전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갖고 네. 증여 이제 세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현금 증여라고 해요. 황금 자, 그러니까 그걸 기초 상식을 아셔야 되는 게 내가 내 걸 갖고 있는 거를 자녀한테 줄 때는 부담부 증여구나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걸 하나를 팔고 네. 현금 증여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사줄 때 전세금을 깔고 전세를 깔고 실제 들어간 금액에 네, 네. 대한 부분에 그 현금 증여를 하고 현금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제 내 거를 줄 때라고 하는 거는 네. 좀 틀려요. 이게 부담부 증여라는 부분은 뭐냐면 네. 내가 매매 금액이 얼마다 시가가 얼마인데 예를 들어 10억이다. 네. 저 전세가 5억이 있다라고 하는 네. 거를 줘요. 자,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에서 10억 사이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를 낼 거고요. 네. 그리고 요 아래 그 전세를 깔고 있다. 이거는 네.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네. 세금이 이원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네. 지금의 우선 증여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이제 조정대상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증여에 대한 세율 자체가 12%로 일원화됐어요. 아, 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증여에 대한 세율은 원래는 3.5%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 대상 구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서울 시내가 전체적으로 조정 대상 구역이 됐으니까 12%를 물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12%가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증여세,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에서 시가 그리고 전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 똑같이 낼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가 중과가 될 수 있고 중과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에 의해서 세대 합과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한시적으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중과는 지금은 없어요. 네. 근데 뭐 중과를 한시적으로 했지만 그거를 다시 중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하게 될지 아니면 또 유예를 하게 될지 이제 아직은 미지수지만 네.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향후에 이 자녀가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거거든요. 우선 뭐 기초적인 거는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네. 부모 자식 간에는 어쨌든 간에 나이를 떠나서 네.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네. 한 네. 세대로 여겨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세대로 합과돼서 불리한 점들이 취득세부터 불리한 점이 생겨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분리 세대로 해서 세대주로서 인정을 받는 네. 요건이라고 그러면 만 30세가 요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 30세라는 거는 지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지금처럼 2026년 1월 15일이다. 그죠? 네. 그러면 거슬러 올라 만 30세라면 1996년 1월 15일 이전에만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만 30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이제 그런 각도에서 30세 이후는 네. 주소지만 분리했다 그러면 내가 결혼을 했다거나 소득이 있다거나 상관하지 않고 네. 그러면 세대주로서 분리되는 거예요. 자, 근데 30세가 안 됐어. 그죠? 네. 만 30세 이하인 네.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네. 일단은 세대 분리를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일단은 세대를 합과를 시켜버려요. 기본적으로는. 그 예외 조항이 결혼을 했다거나 그죠? 네. 아니면은 그 소득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월 소득을 1년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세대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만약 30세가 아닌 상태에서 네. 이제 이런 소득했거나 결혼을 했다 소득이 있거나 네, 그러면은 세대 네. 분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세대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합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취득세부터 1주택이다라고 하면 네, 1주택에 네. 대한 맞는 세율 적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만약 그게 합과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뭐 내가 아까 뭐 증여나 이런 부분 말고라도 어쨌든 합과된 수로서 주택수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뭐 12%가 되겠죠. 취득세율 네. 자체가. 이해되시겠죠?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시청자님 질문 내용 자체가 뭐 어쨌든 분리하는 게 좋냐면 분리하는 게 더 유리한 거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시는 게 더 낫고 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세대라는 부분을 분리하는 요건은 이렇게 돼 있다 구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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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네. 부분만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인식을 네. 하고 계시면 네. 어떻게 해야 되겠네라는 부분을 좀 쉽게 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네. 맞춰서 네, 네. 좀 진행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세율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좀 그래도 전화를 이렇게 끊으실 때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상담 내용 꼭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그리고 뭐 세금 문제라든지 이렇게 또 하시다 보면 점점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다시 한번 또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번에는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882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강변의 신축 다세대 주택 투자를 고민 중입니다. 광진구 자양동과 강동구 천호동 중에서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요즘 한강변 관련 질문이 참 많네요. 그중에서도 자양동이 진짜 인기네요, 대표님. 지금 일단 자양동과 천호동 중에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디를 선택하셔야 될까요? 자, 우선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두 개 동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자양동이라는 데를 언급을 하셨고 하나는 천호동이라는 데를 언급을 하셨어요.
둘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그 동을 에워싸고 있는 구를 살펴봤을 때 보면 여기는 광진구고요. 그리고 천호동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다입니다. 뭐 공통점이 있다면 그래도 한강변 라인이고 전체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부분은 있는데 항상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투자라고 한다면 이런 다세대 투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개발을 목적으로 했을 때 향후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를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명확한 해법이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이제 다세대 빌라와 천호동 같은 경우에 다세대 빌라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현재 모습 속에서 보면은 가격이 큰 차이는 없어요. 예. 근데 향후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 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분명히 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천호동도 나쁜 곳은 아니에요. 천호동도 천호 뉴타운부터 해가지고 쭉 천호역을 둘러싸서 해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구성되어 가고 있는 거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은 거는 맞는데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계속해서 한강을 조망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살펴본다면 이 자양동 입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강을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실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한강을 조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배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한강이 조망된다 하더라도 거실에 대한 방향에서 한강 조망이 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일부 뭐 안방이라든지 작은 방이라든지 뒷후면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이쪽에서 한강이 조망되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파트 시세적인 관점에서 그래도 거실에서 남향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에 조처해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를 예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쪽 그 입지 자양동 같은 경우는 좀 옆에는 성수 전략정비 구역도 있고요. 자양사동 뭐 신속 통합기획도 있는데 또 구이동 뭐이라든지 또 이 광나루 근처에 광장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한강변 블록에 대한 아파트 시세가 이미 서울숲 트리마즈부터 해가지고 이쪽 광장동의 신동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굵직하게 굉장히 좀 고가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쭉 구성되어 있는 그 한강 벨트라인으로 아파트 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만약 천호동 같은 경우는 이 구역이 전부 다 블록 단위가 아파트 촌으로 구성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바로 천호동 뭐 옆에가 이제 송파구 풍납동이긴 하는데 풍납동은 유적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유적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훼손시키지 않고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서는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규제를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이 근처에 뭐 다니시다 보면은 아파트 모양이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이런 모양새의 아파트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유적지에 대한 부분 규제 때문에 이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모양새도 영 좀 보기 안 좋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쪽 한강 벨트 라인에서 이쪽 그 성수동하고 이 성동구 성수동이라든지 자양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구이동이라든지 이 광장동이라든지 이쪽 벨트로 엮어지는 이 모습에 비해서 이쪽 송파구하고 이 강동구의 이 한강변 라인의 벨트는 이 정도까지 구성이 되기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규제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서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듬성듬성 있을 정도지 전면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지금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아파트 시세 차익은 굉장히 여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월등히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 투자에 대한 성패의 이 결과치는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 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비슷한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천호동보다는 자양동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라는 부분. 또 자양동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한강변이라는 부분만 아니라도 자양 1동이라든지 이렇게 한강변이 아니라고 손치더라도 이미 자양동이라는 어떤 지역 브랜드가 자꾸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요. 좀 비싼 한강변 라인에 있는 빌라를 매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양동이라면 지금은 다 좋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다세대를 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투자금과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되었을 때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좀 될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자양동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살펴보시고요. 두 지역 그래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 보시고 직접 한번 임장도 나가 보신 다음에 현명한 결정 꼭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는 전화 연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8억으로 지금 아파트 한 30평대를 찾고 있는데요. 네. 그 도봉구 창동에 창동 태영 대시양이나 예. 아니면 중랑구 면목동에 대원 칸타빌 30평대 보고 있는데 네. 어떤 곳이 향후에 더 가격이 더 많이 오를지 궁금해서요. 네, 아무래도 매수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도봉구와 중랑구 어디가 더 괜찮을지 저희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8억 정도로 뭐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는 도봉구 창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계시고 하나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계세요. 그죠?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2002년, 2003년에 입주된 아파트고요. 네. 창동에 있는 아파트 경우는 한 950세대 정도. 그래도 단지 규모에 1000세대 가까이 되니까 괜찮긴 하거든요. 네. 또 마찬가지 지금 면목동에 지금 보고 계신 그 아파트만 해도 자체적으로는 한 250세대 되는데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대략 한 1000세대 정도는 어우러져 있다. 단일 그 단지는 아니래도. 자, 중요한 거는 비슷해요. 공통점이 뭐 지하철하고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중랑구의 면목동이고요. 하나는 도봉구 창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자, 이게 집값이라는 게 이래요. 전체적으로 중랑구 아파트 시세 또 전체적으로 도봉구 아파트 시세라고 본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중랑구 쪽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조금 더 물론 이제 면밀히 들어가 보면 여기 아파트가 창동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가격도 비싼 편이고 또 새 아파트 단지 큰 것도 다 비싼 편이에요. 전체적인 걸 떠나서요.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 자체에서 중랑구에 대한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도봉구에 대한 아파트보다 조금 더 가격이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의 이유를 이렇게 탁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그래요. 내가 집을 좋은데 비싼 데를 살고 싶은데 돈 때문에 여기로 옮겨가고 저기로 옮겨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도봉구다라고 했을 때 도봉구에서 여기가 비싸니까 일로 와야지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라인에서 예를 들어 4호선 라인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쪽에 좀 비싼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뭐 기름역, 미아사거리역 쪽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비싸니까 요 근처에 가거나 아니면 이왕이면은 지하철역 차라리 가까우더라도 몇 정거장 더 가서 도봉구 창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선택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네. 금액선에 따라서 요런 정도로 이제 대체 아파트로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랑구 같은 경우는 7호선 라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7호선 라인은 기본적으로 아래로 가면은 이제 강남이에요. 네. 그리고 한강을 넘어서 보면은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위로 가면은
이 노원구에 있는 단지가 아주 크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촌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제로서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를 찾는다면 강남에서 너무 비싸니까 예를 들어 뭐 광진구로 넘어온다고 쳐. 그러면 또 광진구도 너무 비싸니까 조금 차선책을 생각한다면 이 중랑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네. 자, 거기에 비해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드린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이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이쪽 같은 경우는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곳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중랑구 같은 경우는 결국은 ABCD로 딱 따졌을 때면은 A 상급지가 이제 강남이다라고 한다면 강남을 벗어나서 B 정도급에서의 B급에서의 이제 광진구 그리고 나서 C급 정도까지는 여기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봉구에서 여기로 갔을 때 이게 만약에 B급이다. 예를 들어 성북구에 있는 기름역 근처에 있는 기름뉴타운 아파트 아니면 미아사거리역 근처 쪽에 있는 뭐 클리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센터피스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말고 더 비싼 아파트가 이 근처에 어디 있냐라고 하면 결국은 저쪽 성동구 안쪽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겨우 저기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소초라든지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사실은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즉 내가 대체적으로서 좀 삼을 만한 부분의 거리가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왕이면 강남 또 한강변 라인에 있는 광진구하고 인접돼 있는 중랑구가 좀 더 유리한 곳에 있으면 있지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가 좀 더 시세 상승 여력이 더 있기는 어렵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아니 여기가 창동역이 GTX가 개통이 되면 창동역을 통해서 시내 중심부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GTX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전철 라인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면 기본적으로 전철 노선에서도 꽤 그나마 시내 중심부라든지 강남하고 먼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도봉구, 창동에 있는 지리적 입지인 거고 중랑구 같은 경우 또 7호선 라인에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그 시내 중심부로 이어질 수 있는 라인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우위에 있는 것이 중랑구에 있는 곳인 거고요. 또 하나 보면은 사실 중랑구 같은 경우 지금 면목동인데 면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모아타운 예정지만 해도 6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새 아파트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근처에 새 아파트가 많아졌을 경우에 내 아파트마저도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은 분명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 창동에 있는 그 아파트 주변에 거기도 물론 모아타운이 그 예정되어 있는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으로 여기처럼 뭐 6, 7군데가 지금 모아타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즉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마저도 사실은 면목동이 더 많기 때문에 아까 교통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새 아파트가 근처에 들어서서 아파트 가격이 높을 때 내 가격까지도 올라줄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얘가 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아파트가 더 유리한 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8억이라도 이쪽을 매입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네. 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감사합니다. 해서 이게 유리한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바른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곳 다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랑구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비교 꼼꼼히 해보시고요.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이번엔 또 문자 만나볼게요. 566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재개발 다세대 주택 평가액은 대지 지분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세대로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개발 다세대 주택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바뀐 부분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재개발에서의 그 다세대주택의 평가를 생각해 보면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가 방식에서 봤을 때 재개발이다. 예를 들어 한남 뉴타운이다라고 한다면 이 재개발과 재건축, 예, 그게 이 법문상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 법문상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건 야 빌라촌 뭐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가 뭉쳐 있는 곳을 개발을 하는 것이 재개발이고 아파트를 개발하는 거는 재건축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얘네들의 구분의 기초적인 가장 큰 구분에 대한 단어는 기반시설이에요. 즉 이건 뭐냐면 기반시설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를 얘기하는데 얘는 열악한 기반시설을 개선하는다라는 부분이 재개발인 거고요. 양호한 기반시설은 재건축이에요. 그럼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노후된 아파트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편하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재개발이다라고 하는 거는 열악한 기반 시설을 이게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공영 방식성이 있어요. 즉 만약 여기가 한남 뉴타운이다, 그죠? 그러면 한남 뉴타운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기도 이제 구역별로 있겠죠.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3구역이다. 3구역에 이만한 블럭이 있다. 그러면 이만한 블럭 자체를 싹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싹 다 밀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기반시설 도로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놓고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단지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일반 도로처럼 일반 차량들이 다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한 블록 단지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는 외부 차량이 진입이 될 수가 없겠죠. 자,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 방식에서의 평가 방식을 뭐로 해주냐라고 한다면 대지를 갖고 평가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상식이에요. 자, 여기를 다 싹 다 밀어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대지 지분을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따진다면 대지 지분을 40평 갖고 있는 사람과 대지 지분을 20평 갖고 있는 사람과 대지 지분 10평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대지 지분 10평보다 대지 지분 40평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평가를 많이 받는 평면 구조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옛날 방식의 재개발에서의 평가 방식 자체는요. 빌라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를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1천 정도를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평당 6천 정도를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겠죠. 그 안에서도. 그럼 뭔 소리야? 나는 빌라인데 예를 들어서 빌라가 대지 지분 20평을 갖고 있어. 난 단독 다가구야. 대지 지분 40평을 갖고 있어. 평가가 같게 나오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마저도 이 불합리한 부분이 생겨나니까 불만이 있는 분, 단독 다가구 갖고 있는 분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고 빌라 갖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뭐 생큐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겨나니까 분란은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평가를 이렇게 논해서 또 여기서는 똑같은 방식이라고 손 치더라도 분란이 있는데 야 단독 다하고 평가라 빌라랑 평가랑 이렇게 대비되게 빌라의 땅값을 2배로 해주는데 그게 의미가 또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그래요. 예를 들어 대지 지분 10평을 갖고 있는 반지하 빌라가 있고 대지 지분 5평을 갖고 있는 신축 빌라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세를 평가할 때 봤을 때는 대지 지분 10평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반지하야. 그냥 전용명도도 굉장히 좀 작고 오래됐어. 그래서 시세로 따졌으면 얘는 뭐 한 2억 정도 간다라고 한다면
신축이고 얘는 대집은 5평이지만 전용 면적이 얘보다 훨씬 크고 했을 때 보면은 평가를 얘를 훨씬 높게 시세대로 보면 얘는 4억에서 5억 정도 얘보다 2배 이상 평가를 거래가 되겠죠. 거래 금액 자체.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 거래되는 가액으로 했을 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게 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했을 때 이 방식으로도 기본적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차라리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개개인별로는 호응이 그러니까 불만이 더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아니라 시세대로 시세에 준하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시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한다면 그게 곧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안분율이에요.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이 높게 나왔어. 그리고 주택 공시가격이 낮게 나왔어. 주택가격이 높게 나온 분들은 재산세를 많이 낼 거예요. 주택가 공시가격이 낮게 내신 분은 재산세를 그거보다 덜 낼 거예요. 거기에 봐서 안분 비율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얘가 높게 평가하는 데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 재산세를 많이 지불하면서 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형평성의 부분에선 논란을 줄이고 많은 그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평가 방식은 시세에 준한 주택 공시 가격에 준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빌라를 판단할 때 이렇게 반지하고 대지집 높다고 해서 그걸 좋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신축에 가깝고 그리고 전용 면적도 넓고 이런 것들이 훨씬 평가를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투자 대상 물건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빌라와 단독 또는 이제 시세의 차이가 많은데 평가가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만들을 줄이기 위해서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 시세에 준하게 이제 평가가 되도록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이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고요. 궁금하신 내용 해소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선택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요, 2022년도에 네. 그 자양동에 빌라를 구입을 했는데, 네. 지금 모아타운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예.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하나를 더 구입을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진행하고 있는 데는 좀 비싸서 돈이 자금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데라도 하나 살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 지역이 좋은 지역이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저렇게 궁금한 점이 많아서. 네. 네, 네. 인근에 이제 진행 얘기가 없는 곳을 매입을 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볼지가 고민이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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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2022년에 자양동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모아타운 진행이 되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겠어요, 그죠? 예, 많이 올랐어요. 자, 아마 2배는 네. 한 뭐 4, 5억에 샀다면 지금 한 9억, 10억 정도가 되니까 네, 네. 일단 축하드려요, 우선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를 더 사고 싶은데 나무 너무 오르니까 이제 투자금도 네. 부족하고 네. 그죠? 네,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 자양동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다른 빌라를 매입하는 데 네, 네.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이제 모아타운 선정된 곳, 선정되려고 동의서 갖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네. 않은 곳이 있어요. 그죠? 네, 네, 예. 네.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이 자양동 면적 기준이 면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자양동이에요. 네. 자양동인데 네. 여기가 이제 자양 1동. 네. 1동 그리고 자양 2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네. 자양 3동 네. 그리고 여기가 자양 4동으로 돼 있어요. 네, 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양동이 뭐 그렇다고 어마무시하게 넓은 그걸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 자양동이 1, 2, 3, 4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자, 지금 이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계획이에요. 그죠? 네. 네. 또 자양 3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파트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네. 아파트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도 지금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도 자양 1동에 모아타운 선정돼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네. 또 그렇지 않은 한강변 라인의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구역이 네.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네. 이 사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네. 야, 이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얘는 아파트 사러 네. 나는 빌라를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부러우면 어떻게 되냐면 뭐 농담으로 부러우면 지는 거야가 아니라 야, 부러우니까 나도 개발을 하고 싶어 이런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네. 어디서 탄생된 거냐면 옛날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 때 뉴타운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 네. 네. 장인 뉴타운이 열 몇 개 구역 중에서 반은 재개발됐어요. 네. 근데 반은 해제됐단 말이에요. 아. 근데 해제돼 있던 주민들은 지나고 나니까 우리도 저렇게 아파트 살고 싶은데 우리는 이거 뭐야? 라고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정말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오상훈 서울시장이 2021년에 보궐선거로 당선되자마자 했던 것이 이런 그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대신에 빨리 해야 되니까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 자, 네. 여기는 이제 모아타운이에요. 기반시설을 좀 놔둔 상태에서 그렇게 네.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는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전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상가 비율도 생각하는 것보다 적어요. 아. 거기다가 지금 주민들이 점점점 분위기가 다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모아타운으로. 그래서 네. 그렇지 않은 곳까지 언젠가는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차라리 여긴 비싸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아직은 좀 싸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저렴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뭐 딴 데든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데 딴 데 사업 빨리 되고 뭐 여기보다 지역이 조금 안 좋거나 이런 데는 의미 전혀 없어요. 사업이 빨리 되는 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이 늦게 된다 손치더라도 이 분위기상 우리 구역도 사업이 충분히 빨리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곳이 네. 특히 광진구 자양동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네. 여력만 된다면 충분히 이 안에서도 제일 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사업이 만약 진행되고 있고 막 동의서 걷고 있지 않은 곳만 네네. 노려서 한다고 손치더라도 충분히 어떤 투자 효과는 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죠? 아, 네. 멀리 가지 마시고 요 안에서 네네. 정말 그 저렴하게 투자 비용을 적게 투자할 물건만 있다면, 더군다나 만약에 그 지역이 이 모아타운으로 또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를 네. 노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을 움직이시는 것보단 그 안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비교 분석해보시고 좋은 선택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프라인 자리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질문하고 답변을 드리다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이게 뭐 한 분에 대한 질문을 갖고 뭐 정말 10분 이상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른 시청자분들 보면은 너무 오래 한다, 한 분한테 이런 컴플레인도 생긴 거고요. 또 한 분을 너무 짧게 해서 하면은 아니 다른 분들은 길게 해주는데 나는 왜 짧게 이렇게 해주나, 이런 불만 섞인 소리도 많이 나와요. 이제 방송의 제약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자, 물론 세미나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을 하지는 않습니다.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를 세미나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효과는 상당히 무궁무진합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도 읽어보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도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아타운 예정 이제 소액 투자라는 부분으로 어디를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물건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크다라고 자부를 하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 신청하셔서 정말 많은 것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